저는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손님들은 제 음식이 정성이 가득하다고 했고 집밥 같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음식에 진심을 담아왔습니다. 끓이는 시간도 간도 전부 눈대중으로 맞추면서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죠. 그래서 제 아들도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3년 전 아들이 처음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먹더니 짠듯하다며 수저를 내려놓았죠. 그때는 제가 이해하려 했습니다. 첫 만남이니 긴장도 되고 입맛도 서로 맞춰가야 할 테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제가 특별히 며느리를 위해 잔치국수를 만들어줬습니다. 면을 삶는 시간부터 육수의 간까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준비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국수를 앞에 두고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면의 양이 몇 그램인가요? 칼로리 계산을 해야 해서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 한켠에 작은 서운함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 음식은 계량컵으로 재고 저울로 달아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과 사랑으로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숫자로 계산하고 표로 정리하고 계획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손주 하은이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유양은 정확히 재야 했고 이유식도 영양사가 짜준 표대로만 했습니다. 제가 봐도 하은이가 배고파 보여서 조금 더 주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며느리는 절대 계획표에서 벗어나지 않았죠.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또 젊은 사람들 나름대로의 육아 방식이 있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참을 수 있는 것과 참지 못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특히 하은이를 보러 가는 것조차 제한당했을 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그럼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하은이가 보고 싶어 며느리 집에 들렀습니다. 손주 얼굴 보는 게 무슨 큰 죄라도 되는 걸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며느리의 얼굴이 썩은 귤처럼 쭈그러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신다고 연락도 없으셨는데.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제가 30년 넘게 운영한 식당을 며느리한테 물려준 것도 아니고 제 손주 보러 가는데 무슨 예약을 하고 가야 한다는 건지. 하은이가 보고 싶고 마침 근처에 볼 일도 있고 해서 거실로 들어서니 며느리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고 화면 가득 무슨 표가 잔뜩 그려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하은이의 하루 일과표더군요. 아니, 애기 하나 키우는데 무슨 회사 업무 계획표도 아니고 말입니다. 어머니, 오늘은 하은이가 4시부터 피아노 학원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식탁 위에 늘어선 작은 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간대별로 정리된 하은이의 간식들. 오후 3시 15분에 사과 6조각과 견과류 10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할머니, 하은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제 품에 안기는 손주의 포근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은이는 제가 들고 온 장바구니를 보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가 뭐 가져오셨어요? 하은이 좋아하는 떡볶이 만들어줄까? 안 됩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하은이 식단표에는 떡볶이가 없어요. 지금 먹으면 저녁 식사 계획이 다 틀어지잖아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딸 같은 며느리가 이렇게 차갑게 굴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늦게 들어와도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들르셔도 늘 웃는 얼굴로 맞이하던 며느리였는데 말입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꼭 2주 전에 미리 연락 주세요. 제가 캘린더에 일정을 등록해둬야 해서요.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하은이의 손을 잡고 피아노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는 순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딸이었다면 절대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의 말대로 예약제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손주를 로봇처럼 키우게 놔둘 순 없었으니까요. 계획이라 그래. 당신도 계획이 그렇게 좋다면 이 시어머니가 특별한 계획 하나 세워드려야겠습니다. 예약제 시어머니가 된 지 한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정해진 규칙대로 2주 전에 연락을 드렸고 승인을 받아 방문했습니다. 마치 무슨 대기업 임원실에 들어가듯 말입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들르던 때가 마치 몇 년 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이번에도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빼곡한 표들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저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통을 올려두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손질한 소고기로 장조림을 했고 하은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도 적당히 달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은이의 입맛에 맞추느라 1시간 넘게 간도 맞추고 멸치도 골라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 정성이 담긴 반찬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북 화면의 엑셀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하은이의 일주일치 식단이 그램 단위까지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월요일 점심에는 현미밥 130g, 연두부 반모, 방울토마토 4개, 견과류 15g. 화요일 점심에는 귀리밥 120g, 닭가슴살 스테이크 150g, 브로콜리 30g. 이런 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나트륨 섭취량과 단백질 양을 계산해서 메뉴를 정했다며 제 반찬은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마치 음식이 아닌 독약을 가져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30년 넘게 식당을 하면서 수많은 손님의 입맛을 맞춰온 제가 이제는 손주 하나 먹일 음식도 못 만드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친정어머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 순식간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친정어머님이 들고 오신 마트 봉지에는 김치찌개 재료가 가득했습니다. 계획에도 없던 저녁 메뉴 변경이었는데 며느리는 오히려 반가워했습니다. 게다가 친정어머님은 하은이를 위한 간식으로 붕어빵까지 사오셨습니다. 당연히 그 붕어빵은 며느리의 빼곡한 식단표 어디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칼로리나 영양가를 계산하는 대신 하은이의 붕어빵 먹는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더는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며느리는 형식적으로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2주 전에 미리 연락드리고 다시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척 멀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손에 들린 반찬통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귓가에는 계속해서 며느리와 친정어머님의 웃음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만 가득했습니다. 내 아들은 이런 상황을 알고는 있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마도 모를 것입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아들은 집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자세히 모를 테니까요.
다음 날 저는 40년 지기 친구 최영숙을 만났습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제 한숨 소리를 친구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억지로 감추려 했지만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의 완벽주의적인 성격, 빼곡한 일정표와 식단표, 시댁과 친정을 차별하는 태도까지. 친구 영숙이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계획을 중요시한다면 우리도 완벽한 계획을 세워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그렇게 제 복수는 시작되었습니다. 영숙이의 제안은 단순하면서도 치밀했습니다. 며느리의 완벽주의적 성향을 역이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엑셀 파일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습니다. 먼저 며느리의 회사 일정부터 파악했습니다. 아들을 통해 슬쩍 물어보니 이번 달 말에 큰 프로젝트 발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팀장으로 진행하는 중요한 발표라고 했죠. 며느리의 성격상 필경 몇 주 전부터 계획을 세워두었을 것이 뻔했습니다. 하은이의 어린이집 일정도 챙겼습니다. 원장 선생님과는 제가 특별히 친분이 있었습니다. 30년 식당을 하면서 만난 단골 손님이었거든요. 원장 선생님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은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연간 행사 계획표를 손에 넣는 건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친정어머님의 스케줄도 알아냈습니다. 아들이 매달 가족 식사 자리를 예약할 때 친정어머님 일정을 물어보곤 했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약속을 잡았습니다. 물론 며느리는 모르게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며느리의 집 현관 비밀번호였습니다. 하은이가 며느리 몰래 알려준 숫자를 하나하나 받아 적으며 저는 문득 이런 게 범죄가 되진 않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내 며느리가 친정어머님께는 스스럼 없이 알려주었다는 사실이 떠올랐고 그 서운함에 양심의 가책은 사라졌습니다. 영숙이는 제 계획에 살을 더해 주었습니다. 아파트 주민 모임의 회장이기도 한 그녀는 단지 내 주요 인물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며느리와 같은 동라인에 사는 젊은 엄마들의 모임 정보를 쥐고 있었죠. 영자야, 이번에는 우리가 며느리한테 완벽한 통제란 게 무엇인지 보여줘야겠어. 영숙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을 하면서 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미 며느리의 완벽한 계획이 흐트러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며느리의 완벽한 식단표였습니다. 30년 동안 식당을 하면서 쌓은 경험이 있었기에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음식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 그리고 그때가 가장 맛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는 하은이의 일정표였습니다. 피아노, 미술, 발레, 영어까지. 빼곡하게 짜여진 시간표 속에는 아이다운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빈틈없는 계획표에 작은 구멍들을 내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구멍 난 옷이 더 편하게 입히는 법이니까요. 마지막으로는 며느리의 회사 일정이었습니다. 물론 직장 일정을 방해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집안일과 직장일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과연 며느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보고 싶었습니다. 달력을 펼쳐두고 보니 이번 달 말이 가장 적기였습니다. 며느리의 프로젝트 발표, 하은이의 어린이집 행사, 그리고 친정어머님의 제주도 여행까지 모든 것이 맞물리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디데이는 2주 후로 정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2주 전 통보 규정에 맞춰서 말입니다. 계획대로 저는 정확히 2주 전에
며느리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며느리의 회사 근처에서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 점심시간에 잠깐 들러 하은이 간식을 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노트북을 열어 캘린더를 확인했고 그날 일정에 저를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두었는지를요. 먼저 하은이의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참여 수업이 있다는 공지가 나갔습니다. 원장 선생님의 도움으로 공지 시점을 며느리의 회사 발표 날과 정확히 맞출 수 있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며느리의 프로젝트 발표 시간과 정확히 겹치는 시간이었죠. 다음은 친정어머님의 제주도 여행이었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최영숙 씨의 여행사 사장 친구 덕분에 급하게 일정을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친정어머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일정을 변경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의지하던 가장 큰 지원군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은이의 친구들, 학부모님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들에게 하은이의 생일이 이번 주라고 살짝 흘렸습니다. 물론 진짜 생일은 3개월이나 남았지만요. 하은이의 친구 5명의 어머님들이 저마다 케이크와 선물을 준비하고 며느리의 집으로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며느리는 발표 준비를 위해 서둘러 출근했습니다. 저는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은이의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약속대로 학부모 참여 수업 안내문을 며느리의 휴대전화로 보냈습니다. 오늘은 꼭 부모님이 참석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도 빼먹지 않고요. 며느리의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표 준비로 바쁜 와중에 학부모 참여 수업 공지를 확인한 며느리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전 9시 친정어머님께서 제주도행 비행기에 오르셨습니다. 평소라면 며느리가 의지하던 분이 이제는 연락해도 바로 달려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오전 9시 30분, 저는 며느리의 회사 앞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허둥지둥 뛰어나와 차를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어린이집으로 가는 중이겠죠. 하지만 이 시간의 강남 거리는 최악의 정체가 예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린이집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회사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발표 시작까지 15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하은이 친구들의 어머님들이 하나둘 며느리의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느리, 제가 하은이 간식 전해주려고 집에 왔는데 하은이 친구들이 다 와 있네요. 생일 파티하나 봐요. 제가 애들 좀 봐주고 있을게요. 며느리의 완벽한 계획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발표는 시작되었을 테고 집에는 초대하지 않은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친정어머님은 연락이 되지 않고 하은이의 하교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죠. 예상대로 며느리의 답장이 왔습니다. 급하게 친구 어머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다음에 제대로 된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케이크는 펼쳐져 있었고 아이들은 즐거운 파티 분위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의 완벽한 식단표가 있는 냉장고를 열어보니 오늘 저녁은 연어 샐러드와 현미밥으로 예정되어 있더군요. 저는 그 식단표를 살짝 떼어내고 제가 준비해간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 요리를 해주려고 해요. 다른 어머님들이 좋아하며 거들어 주셨습니다. 며느리의 깔끔한 주방은 순식간에 왁자지껄한 식당으로 변해갔습니다. 30년 식당 운영의 노하우를 살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정확히 계량된 재료들은 어느새 눈대중으로 더해지는 양념들로 대체되었고, 정갈하게 구획된 반찬통들은 즉석에서 만들어지는 요리들로 채워졌습니다. 며느리의 완벽한 주방은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며느리가 귀가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완벽하게 정돈된 주방은 온갖 식재료와 그릇들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발표는 무사히 끝냈지만 집에 도착한 순간 그녀의 완벽한 세계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으니까요. 거실 바닥에는 케이크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었고, 주방 식탁에는 제가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은이와 친구들은 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애들이 하은이 생일이라고 찾아왔더구나. 내칠 수도 없고 해서 제가 간단히 음식이나 해줬지 뭐. 며느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붙어있던 식단표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신 거기에는 아이들이 그린 크레파스 그림이 붙어 있었죠. 며느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은이가 달려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해주신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엄마도 드셔보세요. 하은이의 손에는 떡볶이 국물이 묻어 있었고, 입가에는 케이크 크림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며느리가 깨끗이 닦아냈을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주방 구석구석을 둘러보는 모습을,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던 조리도구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모습을,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모습을.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나 봐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솔직히 저는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걸 계획하고 관리해야 완벽한 줄 알았어요. 하은이의 식단도, 공부도, 모든 걸 제가 짜놓은 대로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계획이 다 무너졌는데도 하은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께도 하은이한테도요. 저는 가만히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계획했던 일들이었지만 이렇게 며느리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어머님께 너무 죄송해요. 어머님의 정성을 계획표에 맞지 않는다고 거절한 게 이제 보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알겠어요. 며느리는 주방으로 들어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리고는 제 옆에 서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계량하지 않고도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법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복수는 이미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을요. 오히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도 우리는 한참 동안 주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식당을 하면서 겪은 일들, 음식에 담긴 정성의 의미, 그리고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요. 어머님, 이제부터는 제가 매일 기록하던 일정표에 어머님 방문 시간도 비워둘게요. 언제든 오셔도 좋아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연락은 하고 오마. 하은이 생일 파티처럼 갑작스러운 일은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올 시간이었죠. 저는 일어나려다 문득 냉장고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뜯어낸 식단표 대신 하은이의 그림이 붙어있는 모습이 왠지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며느리의 집 냉장고에는 더 이상 빼곡한 식단표가 없습니다. 대신 하은이의 그림과 사진들로 가득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우리의 요리 교실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메모를 하지만 이제는 저처럼 손맛으로 음식을 만들어 갑니다. 하은이의 일정표도 많이 여유로워졌습니다. 피아노와 미술 수업 사이에 할머니와 놀기 시간이 생겼고 간식 시간은 더 이상 그램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영숙이는 가끔 제게 물어봅니다. 영자야, 결국 복수는 실패한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달콤한 결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죠. 복수를 계획하면서 며느리의 완벽함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으니까요. 얼마 전 며느리의 회사에서 또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며느리, 발표 끝나고 집에 오면 내가 특별히 삼계탕 끓여줄게. 네, 어머님. 이번에는 계획에 없는 음식이 더 기대되네요. 우리는 서로 웃었습니다. 이제는 계획에 없는 일들이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 더 특별한 선물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은이는 요즘 제 닉네임을 매직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마법처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고 엄마의 기분도 좋게 만드는 할머니라나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계획했던 복수는 실제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고 완벽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냉장고에 붙어있던 그 빼곡한 식단표 대신 이제는 며느리의 손글씨로 쓴 메모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완벽한 계획보다 중요한 건 가족의 웃음소리. 제 복수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가족은 성공했습니다. 강미숙은 30년 가르쳤던 아이들의 얼굴은 잊어도 그날 며느리가 한 말은 잊을 수 없었다. 어머니, 제가 승진했어요. 팀장이 됐답니다. 며느리 이하연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첫 손주가 태어난 지 채 100일도 안 된 시점이었다. 며느리는 육아휴직도 석 달 만에 끝내고 복직을 선언했다. 어머님께서 봐주실 수 있죠? 육아와 은퇴 후 계획 사이에서 잠깐 고민했지만 강미숙은 며느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아들 준혁이도 눈치만 보고 있었다. 하필 시기가 그랬다. 명예퇴직 신청을 막 해놓은 참이었고 아직 뭘 하고 살지 결정도 못한 상태였다. 당시 남편의 만류가 있었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하자고. 하지만 시어머니 구실 좀 한다고 큰일 나겠냐 싶었다. 티끌 만큼도 몰랐다. 이게 10년 노예 계약서의 첫 페이지가 될 줄은.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그럼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이를 보기 시작한 지 2달째 첫 균열이 생겼다. 명예퇴직금으로 계획했던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창업은 무기한 연기해야 했다. 퇴직금 상당 부분은 아이를 위한 새 아파트 보증금으로 들어갔다. 아파트를 큰 평수로 옮기는 김에 시어머니가 보태주는 게 당연하다는 듯 며느리는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시작됐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는 아들 내외를 대신해 아이를 돌봤다. 퇴근은 시시때때로 달랐다. 9시에 들어올 때도 있고 회식이 있다며 12시가 다 되어서야 들어오는 날도 많았다. 어머님, 저희가 지금 막 회식 들어가거든요. 서진이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의 전화는 언제나 양해를 구하는 척하면서도 이미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는 투였다. 한 번은 큰 맘먹고 말을 꺼냈다. 하연아, 저녁에는 너희가 직접 애를 봐야지.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어머, 시어머님. 제가 지금 팀장이에요. 제 위치에서 칼퇴근은 좀 그런 거 이해해 주세요. 며느리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답했다. 손에 든 명품 백을 만지작거리며. 그래, 며느리의 승진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시어머니의 인생은 당연히 후순위였다. 가장 속이 끓어오른 건 SNS였다. 며느리는 매일같이 워킹맘의 일상을 올렸다. 출근 전 아이와 찍은 사진, 점심시간에 택배로 받은 유기농 이유식, 퇴근길에 잠든 아이 사진까지. 마치 혼자서 다 해내는 양 포장했다. 친정어머니 최영숙은 더했다. 주말마다 골프장에 출석 도장 찍듯 다니면서도 모임만 나가면 자랑이란다. 우리 하연이가 얼마나 훌륭한 며느리인지, 아이를 키우면서도 저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는지, 시어머님이 애를 봐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도 참았다. 내 새끼 키우는 건데 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둘째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둘째라니. 첫째도 버거웠는데. 강미숙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아침 5시 반이면 일어나 이유식을 준비했다. 서진이는 입이 까다로웠다. 당근은 으깨야 했고 시금치는 아예 먹지도 않았다. 교사 시절에도 이렇게 일찍 일어난 적이 없었다. 친정어머니 최영숙은 얼굴도 비치지 않았다. 주말에 잠깐 들르면 서진이를 안아보고는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한마디로 끝이었다. 대신 하연이 눈치만 살폈다. 어머, 우리 딸 또 명품백이네. 골프 가방도 새로 바꿨어. 최영숙의 관심사는 따로 있었다. 딸내미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었다. 출근할 때 입고 갈 옷, 명품 쇼핑, 골프장 회원권까지. 서진이 육아는 시어머니 몫이라는 듯 나 몰라라 했다. 하연은 SNS에 매일같이 글을 올렸다. 오늘은 영어 유치원 상담을 다녀왔다느니, 유기농 식재료를 주문했다느니. 실상은 모두 강미숙의 몫이었다. 유치원은 강미숙이 발품 팔아 알아봤고 장도 강미숙이 봤다. 사진만 찍으러 오는 날도 있었다. 퇴근 시간에 잠깐 들러 서진이와 인증샷을 찍고는 회식 자리로 달려갔다. 그러고도 워킹맘, 슈퍼우먼 같은 해시태그를 달았다. 둘째 임신 소식은 SNS로 먼저 알았다. 강미숙은 그날도 서진이 열을 재고 있었다. 감기가 심해 밤새 끙끙 앓던 참이었다. 그런데 며느리 인스타그램에는 초음파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축하해주세요. 둘째가 찾아왔어요. 이제 서진이가 언니가 되나 봐요. 더 열심히 살게요. 댓글은 축하 일색이었다. 최영숙은 제일 먼저 달려들어 댓글을 남겼다. 우리 딸 최고. 시어머님이 계시니 든든하지. 강미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옆에서 서진이가 열에 들떠 잠들어 있었다. 퇴직금을 보증금으로 쓴 이후 며느리는 더 당당해졌다. 마치 그 돈이 당연한 듯이. 이젠 둘째라니. 엄마, 둘째는 일찍 낳는 게 좋대요. 준혁이 말투는 조심스러웠다. 눈치는 보였지만 결국 아내 편이었다. 늘 그랬다. 어머니의 희생을 모른 척했다. 퇴직금 이야기만 나와도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하연의 둘째 입덧은 유난히 심했다. 그래서 더 일찍 퇴근한다더니
오히려 회식이 늘었다. 입덧 때문에 집에서 못 있겠다며 친구들을 만났다. 서진이는 여전히 강미숙 몫이었다. 최영숙은 주말마다 골프장에 출석 도장 찍듯 다녔다. 얼마 전엔 골프 모임에서 자랑이란다. 우리 하연이가 둘째를 가졌는데도 승진 준비를 한다고. 시어머님이 애를 봐주셔서 얼마나 다행이냐고. 자랑은 또 SNS로 이어졌다. 이번엔 안티 임신 입덧약을 들고 찍은 사진이었다. 임신해도 일은 계속해야죠. 우먼 파워. 강미숙은 그날도 서진이 이유식을 만들고 있었다. 한밤중에 열이 오른 서진이를 껴안고 응급실을 가던 날들이 떠올랐다. 둘째까지. 이대로는 안 됐다. 둘째 민우가 태어난 날부터 강미숙의 하루는 26시간이어도 모자랐다. 어머님, 서진이 하원 시간에 맞춰 민우도 데리고 와주세요. 소아과도 들러야 하는데. 출근길에 던지듯 말하고 나가는 며느리를 보며 강미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영하의 날씨에 2달 된 아기를 데리고 3살배기 하원까지. 이게 말이 되나 싶었다. 서진이는 동생이 생기고 나서 더 손이 많이 갔다.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엄마부터 찾았다. 엄마는 언제 오냐고, 회사는 어디냐고. 울면서 떼를 쓰다가도 민우가 울면 질색하며 방으로 도망갔다. 서진이를 달래다 보면 민우가 울었고 민우를 안으면 서진이가 토라졌다. 서진아, 엄마는 지금 일하러 갔어. 싫어. 엄마랑 놀고 싶어. 밤마다 서진이는 악몽을 꾸고 울었다. 엄마를 찾는 아이를 토닥이다 보면 새벽이 왔다. 하연은 그때도 퇴근도 못했다.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호텔에서 밤늦게까지 일했다. 다음 날 SNS에는 해시태그 열정 워킹맘이라는 해시태그가 올라왔다. 민우는 첫째보다 더 까다로웠다. 밤낮이 바뀐 채 태어나 100일이 지나도록 잠든 시간이 제각각이었다. 젖병을 물리고 토닥여도 쉽게 잠들지 않았다. 밤마다 2~3번은 깨서 울었다. 서진이도 덩달아 깨고 결국 강미숙은 한숨도 못 잤다. 아이들 둘을 데리고 마트에 가는 것도 전쟁이었다. 카트에 민우를 태우면 서진이가 투정 부렸다. 서진이를 태우면 민우가 울었다. 울고 떼쓰는 아이들 달래느라 장보기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도 많았다. 하연이 너무 대단해. 애 둘 낳고도 팀장 달더니 이번에 또 승진. 안 사돈 최영숙은 손녀 서진이 생일에도 얼굴만 비췄다. 케이크 사진 몇 장 찍고는 골프장으로 향했다. 골프 회원권이 1,000만 원 넘게 올랐다며 자랑했다. 시어머니가 애들 다 봐주니 편하다고 골프 라운딩 수가 늘었단다. 어머님, 민우가 또 아프다고요? 제가 지금 중요한 미팅 들어가야 해서. 서진이 간식은 제가 보냈는데 어머님이 챙겨주세요.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죄송한데 주말에 제가 골프 약속이 있어서 애들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매일 이런 식이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더니 결국 다 강미숙의 몫이었다. 시간이 흘러 민우가 2돌을 넘기고 있었다. 서진이는 이제 6살 한글을 떼고 있었다. 2 아이 모두 학원을 다녔다. 당연히 픽업은 강미숙의 몫이었다. 하연이가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승진도 하고 애들 교육도 완벽하게. 시어머님이 계시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 하연이는 복이 많아. 다른 집 시어머니는 손주 하나도 안 본다는데. 친정어머니 최영숙의 골프 모임은 점점 늘어났다. 딸 자랑은 더 심해졌다. 명절에 모이면 강미숙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떠들었다. 시어머니가 있으니 얼마나 좋냐고, 육아 걱정 없이 맘껏 성공할 수 있다고. 강미숙의 허리는 점점 더 굽어갔다. 아이 둘을 번갈아 안고 업느라 척추가 휘었다.
병원에선 수술을 권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서진이 학원 하원에 민우 어린이집 학원 데려다 주기까지 쉴 틈이 없었다. 엄마, 병원은 다녀오세요. 시간이 어디 있어. 내 마누라는 맨날 야근이고 아들 준혁의 걱정도 거칠애였다. 엄마 건강은 걱정하면서 아내의 야근은 막지 않았다. 어머니가 쓰러질 것 같다고 투덜거리면서도 결국 아내 편이었다. 올해 들어 하연의 회식은 더 잦아졌다. 임원 승진을 노린다며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아이들은 당연히 강미숙이 재워야 했다. 11시, 12시가 되어도 연락 한 통 없었다. 어머님,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민우 기침이 심한데 약 좀 챙겨주세요. 문자 하나로 끝이었다. 민우는 그날도 밤새 열이 났다. 새벽 응급실을 혼자 다녀왔다. 하연은 다음 날 점심에야 전화를 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회의 들어간다며 끊었다. SNS에는 여전히 완벽한 워킹맘의 일상이 올라왔다. 아픈 아들 간호하느라 밤새웠어요. 엄마는 슈퍼우먼이어야 해요. 육아와 커리어 둘 다 완벽하게. 강미숙은 피식 웃었다. 밤새워 간호한 건 시어머니였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민우가 2돌 지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다. 서진이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다. 소아과는 문을 닫았고 응급실로 가봐야 한다고 했다. 강미숙은 민우까지 데리고 택시를 탔다. 하연에게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읽지 않았다. 2시간이 지나서야 답장이 왔다. 회식 중이에요. 어머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강미숙은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그 즈음부터 강미숙은 변화를 느꼈다.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느낌. 곧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 밤마다 잠들기 전 제주도 부동산 앱을 뒤적였다. 조용한 시골집, 작은 카페, 바다가 보이는 숙소. 도망가고 싶었다. 그러던 차에 하연의 태도는 더 심해졌다. 어머님, 이번에 승진하면 회사에서 MBA 보내준대요. 주말에도 수업이 있는데 어떡하죠? 주말까지 시어머니한테 맡기겠다는 소리였다. 평일도 모자라 주말마다 공부한다는데 아이들은 어쩌자는 건지. 하연은 이미 결정난 일을 통보하듯 말했다. 최영숙은 이번에도 한술 더 떴다. MBA 간다는 소리를 듣고 골프 동창회에 자랑이란다. 우리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애들 다 봐주니까 공부할 시간도 있대. 부럽다면서들 난리야. 명절 때 한 말이었다. 강미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그대로 그릇을 놓쳐버렸다. 손이 덜덜 떨렸다. 하연의 SNS는 더 가관이었다. 주말마다 올라오는 브런치 카페 인증샷, 친구들과의 모임 사진.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해시태그만 육아스타그램, 엄마 일상 같은 말로 채워져 있었다. 어머님, MBA 면접 준비한다고 이번 주말에도 스터디해요. 애들 좀 부탁드려요. 그날따라 강미숙은 무릎이 아팠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서두르라 했다. 민우는 또 기침이 심했고 서진이는 피아노 학원을 새로 등록했다는데 하연은 들은 척도 안 했다. 엄마, 제가 말해볼게요. 준혁의 말도 공허했다. 매번 그랬다. 아내 앞에만 서면 쭈뼛거렸다. 어머니의 고통은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민우가 고열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 하연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준혁은 해외 출장이었다. 강미숙은 의사의 말을 듣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다. 폐렴 초기 증상인데 왜 이제 오셨어요?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날 밤 하연은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다. 오늘도 야근. 워킹맘의 숙명이네요. 열정 워킹맘. 다음 날 하연이 들떠서 찾아왔다. 얼굴엔 화색이 돌았다.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난 표정이었다. 강미숙은 직감했다. 또 뭔가 자기 맘대로 결정해놓고 통보하러 왔구나. 어머님, 저 셋째 임신했어요. 강미숙은 며느리의 말을 듣자마자 쓰러질 것 같았다. 귀가 윙윙거렸다. 하연은 여전히 신이 난 목소리로 떠들어댔다. 이번엔 좀 더 오래 육아휴직 쓸 거예요. 6개월 정도? MBA도 있고 해서 그 이상은 어렵겠지만. 강미숙은 말없이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한 컵 따랐다. 목이 마르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하연은 뒤따라와 계속 말을 이었다. 벌써 친정엄마한테도 말씀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님이 계시니까 셋째도 가능하다고. 찬물 컵이 바닥에 떨어졌다. 하연은 말을 멈췄다. 강미숙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제야 며느리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뒷걸음질 쳤다. 어머님? 나가. 목소리가 떨렸다. 하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네. 당장 나가. 왜 그러세요? 강미숙은 바닥에 떨어진 유리컵 파편을 보았다. 산산조각 난 유리 조각처럼 자신의 인생도 이렇게 망가져 있었다. 더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날 밤 강미숙은 오래전부터 준비해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냈다. 마침내 은퇴한 남편의 퇴직금과 전세금으로 마련한 제주도 서귀포시의 작은 집 계약서였다. 몰래 알아보고 몰래 계약금을 걸어둔 집. 도망갈 곳이 필요했다. 8년 동안 모아둔 통장도 꺼냈다. 2아이 키우면서 빠듯했지만 조금씩이라도 모아두었다. 도망갈 때를 대비해서. 통장엔 2천만 원이 조금 넘게 있었다. 하연이 계속 전화를 걸어왔다. 강미숙은 받지 않았다. 문자도 읽지 않았다. 아들 준혁도 연락했지만 무시했다. 대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네, 제주도 집 계약건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 주말에 오시면 됩니다. 강미숙 부부는 짐을 꾸렸다. 많이 싸지 않았다. 옷가지 몇 벌, 필요한 서류들 뿐이었다. 살면서 모은 건 별로 없었다. 있는 것들도 다 아이들 장난감, 아이들 옷이었다. 준혁이 현관문을 두드린 건 그날 밤이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하연이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문은 열어주지 않았다. 후회? 이제 와서? 강미숙은 가방을 마저 쌌다. 창밖으로 아들의 그림자가 보였다. 한참을 서성이다 돌아갔다. 아들에게 카톡을 보냈다. 이제 나를 찾지 마라. 내 보증금 지금 당장 돌려달라고 말하진 않을 테지만 다음 계약 때는 돌려주면 좋겠다. 다음 날도 하연이 찾아왔다. 이번엔 최영숙과 함께였다. 어머님, 문 좀 열어주세요. 얘기 좀 해요. 아니, 시어머니가 이럴 수가 있나? 자식 새끼 키워준다고 좋은 일 하시는 거지. 왜 이러세요? 최영숙의 큰 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들렸다. 강미숙은 냉장고를 비우고 있었다. 상한 우유, 먹다 남은 반찬들. 다 버렸다. 새 삶에선 필요 없을 것들이었다. 강미숙은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 토요일 오전 9시 김포발 제주행. 편도였다. 토요일 새벽 강미숙 부부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캐리어 하나, 손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아침 8시 공항 입구에서 전화가 울렸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민우가 열이 나요. 서진이도 감기 기운이 있고. 강미숙은 전화를 끊었다. 8시 10분 하연에게 문자가 왔다. 애들이 아프다고 하는데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어디 계시는 거예요? 8시 30분
준혁이 연락했다. 엄마 어디세요? 애들이. 9시가 되자 비행기는 이륙했다. 활주로를 벗어나는 순간 강미숙은 눈을 감았다. 귓가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할머니, 할머니. 30분쯤 지났을까? 핸드폰이 터져나갈 듯 울렸다. 어머님, 제발 받아주세요. 엄마 어디로 가신 거예요? 시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강미숙 여사님 제발요. 마지막은 최영숙이었다. 평생 반말만 하던 사람이 존댓말까지 썼다. 강미숙은 비행기 모드를 켰다. 집에선 패닉이 시작됐을 것이다. 아픈 아이들을 두고 회사로 나가야 하나, 휴가를 내야 하나. MBA는 어쩌고, 회식은 어쩌고. 최영숙은 골프 약속부터 취소해야 했을 것이다. 제주공항에 내린 건 10시 반이었다. 서귀포행 버스를 탔다.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다. 쪽빛 바다, 섬을 휘감는 찰랑이는 파도. 창밖 풍경이 달라지자 마음도 달라졌다. 새로 이사갈 집은 조용한 마을이었다. 귤밭이 보이는 작은 집. 서울의 새 아파트보다 10배는 더 좋았다. 좋은 건 좋다고 말해야 한다. 강미숙은 웃으며 문을 열었다. 11시 하연의 인스타그램이 업데이트됐다. 급성 폐렴으로 쓰러진 민우. 워킹맘은 늘 미안해요. 해시태그는 육아스타그램, 가족의 소중함이었다. 댓글이 달렸다. 시어머님은 어디 가셨대요? 애기 둘에 임신까지라며요? 혼자서 어떻게요 유유. 강미숙은 웃었다. 하연의 전화가 또 왔다. 이번엔 받았다.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민우가 어머님 찾아요. 제주도야. 네, 제주도요? 응. 이제 그만 키워줄게. 너희끼리 잘 키워.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이제 셋째도. 강미숙은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그래서 더 도망친 거야. 둘도 벅찼는데 셋째라니. 내가 평생 너희 애들 키워주는 무급 도움이야. 그게 아니라 친정어머니한테 부탁해. 골프는 그만 치고 손주나 돌보라고 해. 하연이 울먹였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돌아오시면 안 될까요? 민우가 많이 아파요. 아,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에 시어머님 해시태그는 빼도 될 것 같다. 이제 없으니까. 전화를 끊었다. 귤밭이 내다보이는 마당에 빨래줄을 메었다. 서울에선 빨래도 건조기에 돌리기 바빴는데 이제는 햇살 아래 말리면 된다. 오후 내내 전화가 빗발쳤다. 최영숙은 악을 쓰며 전화했다. 도대체 정신이 어떻게 된 거야? 애들은 어쩌고? 이제 애기 엄마가 키워야죠. 아니면 외할머니가 키우시든가요. 이게 무슨 망발이야. 시어머니가 손주 키워주는 건 당연한 거 아냐? 당연하진 않아요. 전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최영숙은 발악을 했다. 하연이가 얼마나 잘했다고. 승진도 하고 MBA도 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벌어서 어린이집도 보내고 도우미도 쓰시면 되죠. 밤이 되자 준혁이 또 전화했다. 이번엔 사정하는 투였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돌아오세요. 아니, 넌 잘못한 거 없어. 그저 마누라한테 잘 보이려고 엄마 등골 빼먹은 것 뿐이잖아. 12시가 넘어서야 전화가 잠잠해졌다. 강미숙은 마당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서울에선 이런 여유가 없었다. 아침 5시부터 밤 12시까지 아이들 뒷바라지에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 하연이 인스타그램을 업데이트했다. 긴급 육아휴직. 아픈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MBA는 다음 기회에 해야죠. 해시태그는 육아스타그램, 현실 워킹맘. 댓글이 폭주했다. 시어머님은 왜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평소에 시어머님 자랑하더니.
셋째 임신했다면서요? 강미숙은 마당 귤나무에 물을 주고 빨래를 널었다. 동네 시장에 가서 장도 봤다. 저녁엔 해변을 산책했다. 이런 게 일상이 되는구나. 아들 준혁도 변했다. 아침 일찍 회사 가서 밤늦게 들어오던 생활이 끝났다. 아이들 유치원 하원은 이제 그의 몫이었다. 회식도 못 갔다. 한 달이 지났다. 하연의 셋째 임신 소식을 알던 동료들이 수군거렸다. 최영숙의 골프 모임에선 딸 자랑이 잠잠해졌다. 시어머니 등골 빼먹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강미숙도 SNS를 시작했다. 처음엔 그저 귤밭 사진, 바다 사진을 올렸다. 그런데 의외의 일이 벌어졌다. 시어머님 계정 맞나요? 하연님 시어머님? 아니, 그 유명한 워킹맘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진실이 밝혀지는 건가요? 강미숙은 담담하게 썼다. 예, 맞습니다. 8년 동안 손주 둘을 키우다 도망쳐온 시어머니입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삽니다. 순식간에 팔로워가 늘었다. 하연의 지인들, 그동안 하연을 부러워하던 워킹맘들이 몰려들었다. 역시 완벽한 워킹맘 신화는 없었군요. 시어머님 등골 빼먹고 자기 커리어만 신경 쓴 거였네. 이런 며느리라면 저도 도망갔을 듯. 하연의 인스타그램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육아에 지친 모습, 민우의 고열, 서진이의 떼쓰기. 화장기 없는 얼굴로 찍은 사진에는 좋아요가 거의 없었다. 반면 강미숙의 SNS는 날로 인기를 더했다. 제주도의 일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귤 따는 법, 시장에서 사온 식재료로 만드는 건강식, 바다를 배경으로 한 아침 산책. 이게 진짜 인생이죠. 시어머님 완전 힐링이네요. 제주도에서 카페 차리시면 저도 꼭 가볼게요. 하연은 결국 인스타그램을 닫았다. 임신 입덧과 육아에 지쳐 회사도 휴직했다. 친정어머니 최영숙은 골프 모임에 나가질 못했다. 손주들 보느라 너무 바빴다. 2달이 지났을 때였다. 강미숙의 귤밭 사진이 유명 매거진에 실렸다. 은퇴 후 제주 라이프라는 제목이었다. 기자는 강미숙의 이야기에 꽂혔다. 8년간의 손주 육아, 도망치듯 떠난 제주도. 이게 바로 요즘 시대 시어머니들의 자화상 아닐까요? 기사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하연의 과거 게시물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착취하면서 SNS엔 시어머님 덕분에라고 올렸던 게시글들을 파헤쳤다. 매일 골프 치러 다닌 건 친정엄마고 애들 키운 건 시어머니였네. 새벽부터 밤까지 애들 보면서 퇴직금까지 뺏긴 시어머님. 이런 며느리 둔 시어머니들 다 도망가세요. 최영숙의 골프 모임에선 딸 얘기가 금기가 됐다. 누군가 물으면 바쁘다는 말로 얼버무렸다. 골프장에서 마주친 지인이 물었다. 요즘 하연이는 어때요? 시어머님이 도망가셨다면서? 최영숙은 그날 라운딩을 중도 포기했다. 강미숙의 SNS 팔로워는 20만을 넘어섰다. 귤밭 카페를 열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도망친 시어머니의 귤밭 카페라는 컨셉이었다. 카페는 한 달 만에 제주도의 핫플레이스가 됐다. 입소문이 퍼지자 본인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는 며느리들도 생겼다. 저희 어머님도 이제 좀 쉬시라고 모시고 왔어요. 시어머님께 제주도 여행 선물했습니다. 이제 친정엄마도 손주 좀 봐야죠. 하연은 결국 그동안 차곡차곡 쌓였던 육아휴직을 쓰기로 했다. MBA는 취소됐고 임원 승진은 물거품이 됐다. SNS에서 시어머니 팥한 며느리로 낙인 찍혀 너무 욕이 많아서 SNS는 폐쇄했다. 그 사이 제주도의 강미숙은 달라졌다. 귤밭 카페는 입소문이 났다.
도망친 시어머니의 휴식처라는 이름으로 SNS 스타가 됐다. 방송국에서 시어머니 탈출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자는 제안도 들어왔다. 카페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화해하러 오는 경우가 많았다. 저희 어머님도 쉬셔야 할 것 같아서 모시고 왔어요. 어머님, 그동안 죄송했어요. 강미숙은 웃으며 커피를 내왔다. 귤밭에서 딴 귤로 만든 수제 케이크도 함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광경이 일상이 됐다. 어느 날은 낯익은 손님이 찾아왔다. 최영숙이었다. 골프 가방은 없었다. 쇼핑백도 없었다. 평소의 화려한 모습 대신 소박한 차림이었다. 앉으세요. 강미숙이 커피를 내왔다. 최영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안해요. 제가 다 잘못했네요. 최영숙의 손이 떨렸다. 골프채를 쥐던 손에는 이제 손주들 장난감이 든다고 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들 보느라 허리가 휘었단다. 이제 알겠어요. 시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강미숙은 묵묵히 귤을 깎았다. 그동안 손주들은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다. 민우는 이제 감기가 나았대요. 서진이는 자꾸 할머니를 찾아요. 최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연이가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육아휴직을 내고 처음으로 아이들과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내고 있단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챙기고 서진이 유치원도 직접 데려다 준다고 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하연이가 고등어를 굽고 있더라고요. 인터넷 보면서 요리를 배우나 봐요. 처음 해보는 건데도 고집스럽게. 강미숙은 피식 웃었다. 며느리가 요리를 시작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다. 최영숙의 방문 이후 한 달이 지났다. 강미숙의 귤밭 카페는 입소문이 나서 제주도의 명소가 됐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찾는 곳으로 유명해졌다. 이제는 예약제로 운영했다. 어느 날 하연이 보낸 택배가 도착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 하연은 민우와 서진이를 데리고 장을 보고 있었다. 장바구니엔 생선이 가득했다. 반찬을 만들고 있는 모양이었다. 강미숙은 며느리의 변화가 신기했다. 레스토랑에서 외식만 하던 하연이 이제는 장을 보고 요리를 배우고 있다니. 편지에는 육아의 고단함과 시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했다. 친정어머니 최영숙도 달라졌다. 골프채를 내려놓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육아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야 알았다고 했다. 더 이상 딸의 커리어를 자랑하지도 않았다. 준혁도 조금씩 변했다. 이제는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갔다. 마누라 눈치만 보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퇴근 시간도 일찍 앞당겼다. 강미숙의 SNS는 더 이상 도망친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제주도에서 찾은 새로운 행복, 귤밭과 바다가 있는 일상이 담겼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인생 2막의 아이콘이라고 불렀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하연이 제주도로 찾아왔다. 이번엔 혼자였다. 강미숙의 카페에서 조용히 귤차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봤다. 더 이상 명품백도 화려한 옷도 없었다. 대신 장바구니와 앞치마가 손에 익은 주부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워킹맘이 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희생 위에 세워진 가짜 커리어가 아닌 진짜 일과 육아의 균형을 찾아가는 중이었다. 늦었지만 이제야 제대로 된 걸음마를 시작한 셈이었다.